가상자산 시장의 흐름과 이슈를 알아보는 코인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매주 함께하는 분이죠.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함지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 코리아 함지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협회의 정지혈 협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네.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협회 정지열 협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협회.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좀 시장의 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의 모임 같긴 한데, 좀 어떤 활동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협회는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와 세금융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그 자격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들을 이제 모여서 만든 협회입니다. 예. 예. 네, 어떤 일 하는지도 좀 주로 이제 소개해 하는 일은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코인들이 혹시 자금 세탁 방지에 이용되지는 않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계신가요? 지금 이제 125명이 현재 합격자고요. 그래서 정회원은 125명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픈돼 있어서 네. 준회원은 이제 2,100명입니다. 그래서 2,225명이 현재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 협회가 트래블룰 시행 앞두고 여러 가지 논의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던데, 제가 사실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에도 이 자금 이동 추적, 이런 트래블룰 의무를 담은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현재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시행되면은 시장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 30일 전 트래블룰 긴급 진단입니다. 자, 함지현 기자. 네. 사실 이게 시행 여부를 놓고 작년부터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트래블룰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긴 합니다. 자, 어떤 건지, 왜 이 이야기 나왔는지, 왜 시행한다는 건지, 뭐 기본적인 지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래블룰은 자금 이동 규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원화 환산 금액 100만 원 이상의 이제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했을 시 그 송신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100만 원이면은 굉장히 낮은 적은 금액부터 하는 거네요, 다. 네, 근데 뭐 유럽연합도 이제 그 135만 원 정도라서 다 거의 그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19년 6월 그 OECD 산하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네.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제 권고안을 확정한 게 계기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자금세탁 방지를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특근법 개정안을 2021년 3월 시행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원래 특근법이 있었는데 네. 그중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이제 확대 적용을 한 거죠. 네. 그중 트래블룰 부과 의무만 1년이 유예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전격 시행하게 된 거고요. 또한 FATF가 2021년 10월 29일 가상자산 위험 기반 접근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트래블룰 시행에 있어 이제 법적 근거도 국제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네,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내용을 좀 알아보면 처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동안 우리가 이 자금 관련된 시장에서 늘 봐왔던 겁니다. 거래가 일어나서 자금이 이동하면 그에 대해서 보고가 돼서 누군가 통제한다, 관리한다, 감독한다. 자, 이거는 어찌 보면 돈 관련해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도 이거를 확대 적용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데 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거를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준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각 거래소들이 이제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제 도입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곧 지금까지는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네, 되겠네요. 그렇죠. 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제 거래소도 있고 지갑 사업자도 있고 뭐 탈중앙화 금융 사업자도 있고 또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자가 이제 금융 당국과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선 네. 이 일관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 이제 그 기준을 그
그 데이터 정보 네. 그 기준을 일종의 프로토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니까 좀 단어가 네.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죠. HTTP 들어보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웹사이트 접속하면 HTTP 뜨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 어. 이제 통신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 HTTP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토대로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일관되게 전송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트래블러 그 프로토콜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규모 큰 것만 해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런 그 연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재 그게 만들어진 건가요, 회장님? 안타깝게도 이제 현재는 거래소들 간의 정보 교류가 안정적으로 이제 연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두 개의 큰 진영이 있는데 네. 업비트의 베리파이 바스프하고 네. 빗썸, 코인원, 코빗이 합작 법인을 만든 코드에 R3 코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진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진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기술적인 방법이 좀 크게 다르다 이런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진영의 차이는 기술적으로 보면 뭐가 틀리냐면은 네네.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업비트의 방식은 송금 정보하고 개인 정보를 분리해서 네. 개인 정보는 별도로 보내는 방식이고 코드의 방식은 송금 정보와 함께 개인 네. 정보도 코인에다가 담아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편 기술적인 그런 이유 외에도 네. 감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감정적이요? 예. 네. 가상자산 시장의 80%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는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거래소들이 만든 솔루션을 채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솔루션도 아까 말씀하신 예. 프로토콜, 규약, 방식 이런 거랑 같은 의미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이라든지 솔루션을 이제 네.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프로토콜은 약간 기술적인 용어고요. 솔루션은 마케팅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빗썸 코인은 코빗의 합작 회사가 만든 코드는 네. 처음에는 업비트가 같이 개발하자고 했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 대한 배신감과 독점 시장의 폐해를 느끼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크게 나눠서 이런 양대 진영의 기술적인 방식이 다르다 현재.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이 좀 구축하는 게 좀 쉽진 않다. 이런 상황으로 좀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연동이 안정적이지 않다면요, 회장님. 결국은 공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거 트래블룰 한 달 남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진영에서 이제 실시간적으로 연동이 안 되니까 네. 그 4개 거래소 이외의 중소 거래소는 그 트래블룰을 시행하기 위해서 두 개의 솔루션을 다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래도 업비트의 독점이 심화되는 경우 문제하고 그다음에 중소 거래소는 두 개의 프로토콜 내지는 솔루션을 다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거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회장님.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한 달 안에 이거 해결됩니까? 그렇게 이용자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거래소 간에 이제 연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용자분이 불편을 얻게 되는 경우는 되게 적은 경우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네네. 거래소 간에 연동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연동이 될 수 있고요. 네네. 또한 이제 트래블룰은 특급법상의 이제 전신 송금 시 정보 제공 조항인데요. 그렇죠.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이 네. 바로바로 그러니까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대 거래소가 의심스러운 거래 STR을 작성할 때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제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들은 고객 확인제도 KYC에 대한 정보하고 송금에 관련된 정보를 잘 보관하고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두 개의 프로토콜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외국으로 나가면 해외에는 훨씬 더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어떤 연동 이런 거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네, 그 국내 거래소가 이제 서로 다른 솔루션을 쓰면서 좀 연동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업체들끼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네. 진영 대결 구도로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같은 솔루션을 쓰는 업체들이 많아질수록 네. 그 연동 범위가 더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좀 대표 좀 솔루션이 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그 글로벌 1위